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담이 열립니다. 회의의 원칙 또 절차로 선택된 것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14개조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폭망조짐을 보입니다. 이 14개조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윌슨의 14개조를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음에 프랑스부죠. 프랑스를 대표해서 누가 참석했냐면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가 참석을 했죠. 프랑스의 우선순위 1번은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하죠. 독일의 군대를 근원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군대 역할을 못하게 축소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를 또 뽀개놔야 돼요. 그래서 이 독일이 다시는 서유럽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못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였죠.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매우 확고한 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는데 하나는 미국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독일하고 비밀 친선 협약을 맺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 됐는데 왜 안 됐냐면 프랑스 미국 상호방위 조약은 안 그래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절대 참전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데 미국이 뭐하러 프랑스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습니까? 괜히 발목만 잡히고 손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진행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독일하고 친선협약은 이 프랑스가 1919년 5월에 독일에 비밀스럽게 접촉을 해요. 야, 내가 들은 얘기 있는데 너는 이제 패전국이니까 모르지만 난 협상국이잖아. 내가 얘기 들으니까 돈도 뺏는다 그러고 너 땅도 뺏는다 그런다 지금. 그리고 너네 군대도 없앤대. 근데 내가 너 편 들어줄게. 프랑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에. 근데 독일이 야,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같은 편을 먹으려면 앞에 나서는 미국하고 해야지 프랑스하고 이거 그리고 이거 프랑스 애들 내가 아는데 이거 지금 뭔가 덫을 쳐놓고 나중에 얘네 우리랑 비밀 협약해갖고 이런 거 또 이렇게 또 까발리는 거 아니야? 프랑스 애들 말도 많은데? 그래서 독일로서는 미국이나 영국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갖고 독일이 거절을 해요. 프랑스 입장은 결국 그럼 뭐예요? 정신이 없다. 닭 줬던 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도 이때 협상국이었잖아요. 처음에 이탈리아가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원래는 어땠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삼각 동맹을 맺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1915년에 영국하고 비밀 조약을 맺고 그 대가로 이제 지중해에 여러 이익을 보장받은 다음에 쏙 빠져갖고 승전국인 협상국 쪽에 들러붙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래요. 처음에 일본, 이탈리아, 독일 같은 편 먹고 싸우다가 거의 끝에 마무리 될 때 가가지고 연합국에 붙잖아요. 이 지중해에 여러 이익을 보장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보장받고 싶어요? 지중해의 그 땅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독일의 식민지, 이게 이제 내게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지금 약간 독도 오른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70만 명이라는 전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승전국의 일원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감정적이 됐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가 굉장히 독립하고 싶고 좀 부흥하고 싶고 통일이 되고 싶은데 이것을 합스부르크 왕가가 두고두고 회방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 김에 해체하고 싶어.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해체함으로써 걔들이 갖고 있던 아드리아해, 티로를 포함한 이탈리아 북부지방 여기를 이제 이탈리아 왕국으로 병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경제적인 혹은 영토적인 이득을 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가 여기서 완전히 빡쳐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강화 회의로부터 이탈합니다. 빠져요. 아, 우린 나간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 이 회담에 나선 게 누구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의 총리인 비토리오 오를란도였어요. 비토리오 오를란도. 이 프랑스 강화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아서 국내로 돌아온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내셔널리스트,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고 실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게 누굽니까? 또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이탈리아의 권리를 내가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2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해 봅시다. 일본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의 뒤처리를 하는 파리 강화회의에 의자는 하나 놓고 앉았으되 일본이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러면 우리는 틈새 시장 블루오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낸 게 인종 평등 제한이에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 1번이야. 인종평등 제한. 두 번째 우선순위.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있는 독일 식민 영토가 꽤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평등 제한에 대해서 미국하고 영군이 배신을 때리고 일본이 요구했던 그 모든 요구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영토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회의에서 싹 빠져버려요. 굉장히 삐져요. 근데 이렇게까지 삐질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의 나라인데? 왜냐면 그 앞에 약속했던 게 너무나 컸어요. 일본으로 하여금 달콤한 꿈을 꾸게 해놓고 그 꿈을 박살낸 거야. 1917년에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시아 내에 있는 독일 식민지를 다 일본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비밀리에 협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뒤통수를 치니까 화가 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했던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활동을 했어요. 지역적으로는요, 중국 산둥반도, 또 남양군도, 유럽 지중해,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이 네 지역에서 전투 및 전투 지원을 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의 지상군 군사 활동이 있었고, 태평양 지역, 특히 지중해하고 인도양 쪽에서는 해군의 선단 호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연합국에 대한 무기와 탄약의 수송, 수출,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승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근데 이러한 실익보다도 사실은 일본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이게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서 약한 애야. 맨날 괴롭힘 당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근데 어느 날 일진이 와서 얘를 도와줘요. 그래갖고 둘이 친구 비슷하게 되는 거야.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둘이 툭탁툭탁 하다가 이 약한 애가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그런데 갑자기 일진이 너가 내 친구라도 될 줄 알았어? 그냥 놀아준 거야. 이런 스토리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런 느낌 느끼는 거예요. 자기랑 친구인 줄 알았던 영국이 뒤통수를 때리고 인종은 평등하지 않다. 아시아인은 열등하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남긴 호주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어서 완전 빡치지. 그리고 미국도 어때요? 일본에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너희들이 내놓은 인종평등 제안 훌륭하구나, 찬성한다. 너네 땅 갖도록 밀어준다 해놓고 배신 때리니까 일본 정치권 식자층 사이에서 서구 권력과 그 문화에 관한 그 적개심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투쟁심이 발흥해요.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 투쟁적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23년에는 영일 동맹을 해체하잖아요. 아예 우리 동맹 그만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아의 권리는 아시아가 찾자. 아시아가 똘똘 뭉쳐서 서구에 저항하자. 이게 뭡니까? 뭐 그거 대동아 동영권 뭐 이런 이제 파괴적 망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못난 놈들 끼리끼리 모인다고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 파리 강화회의 과정에서 이탈한 이탈리아, 일본, 얘들이 이제 반앵글로 동맹, 추축국을 맺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 하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거 꼭 나오죠. 뭡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정확한 용어는 그냥 자결주의입니다. 윌슨이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영구적인 지구의 평화를 꿈꾸면서 14개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 회담장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자기 자신이 가진 이상과 전혀 다른 추악한 자국이기주의, 배신과 비밀 협상의 각축장, 이런 것을 느끼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결국 윌슨의 14개조를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대신 영국과 프랑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윌슨한테 야, 우리 윌슨 너 14개조 이거를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체 안 받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야, 우리가 국제연맹 밀어줄게. 우리도 국제연맹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밀어줄게. 그래서 윌슨을 살짝 달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힘을 합쳐서 국제연맹 창설안을 내놓죠. 공식 선언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작 미국이 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해요. 왜냐면 그 의회 내에서 찬성 안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 국제연맹을 창설하자고 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동의를 해서 국제연맹이 발족을 했는데 정작 미국은 윌슨 대통령이 미국으로 복귀한 이후에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미국이 국제연맹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국제연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조직이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어쩌면 잘만 됐으면 혹시 2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도 있는 국제기구일 수 있었던 국제연맹이 이 파리 강화회의의 모순 때문에 결국은 제 모습을 못 갖추게 됐다. 결국은 이 파리 강화회의가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승전국 얘기만 했는데 독일은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국가들의 상황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전개를 이방인처럼 견디고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그 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독일은 지난번에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졌거나 패배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벌인 게 사실은 누구예요?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잖아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1918년 9월쯤에 독일군이 어디 있었냐면 소위 힌덴부르크 선에 있었는데, 이거 힌덴부르크 선이 독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힌덴부르크 선 벨기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계속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약간 요만큼만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휴전을 요청하기로 해요. 근데 이 맥락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이 휴전이 뭐냐면 우리 전쟁 그만하자 휴전이 아니라, 휴전을 얘기를 해놓고 군대를 다시 재집결을 하고 양측이 약간 시간을 가지고 군의 전투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에 제대로 맞붙기 위한 그런 공정한 요청으로서의 휴전인데, 이것이 약간 중세적인 관념이죠. 예전에 그 왕가나 귀족가들이 전투를 벌였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교착 상태에 이르거나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고 피해만 커질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휴전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해놓고 용병도 모집하고 군대 모아서 최고의 전투력으로 마지막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세한 측이 승리한 것으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죠. 독일은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근대 이전에 어쩌면 중세의 기사도 방식에 입각한 그런 고전 방식의 쟁투,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죠. 이 자기들끼리 희망 회로를 돌린 거예요. 독일이 왜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느냐? 그때 당시 독일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쟁을 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기엔 좋은데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이런 분야에는 완전히 무능한 거죠. 특히 이제 최종 결정을 이 당시 한 것이 루덴도르프 장군인데, 이 사람이 국제 정세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휴전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한번 확 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만약 적이 우리에게 강화를 허락하지 않거나 수치스러운 강화만 허락한다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루덴도르프는 계속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독일 내의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었던 힌덴부르크나 루덴도르프의 희망과는 달리 서방은 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휴전을 할 생각이 없었느냐?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것이 각각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군대가 전쟁을 효율적으로 지속해주기만 하면 정치나 경제 같은 그러한 부분이 이 전쟁을 지원해줄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독일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국가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 득세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흉작에 임금 체불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혁명, 폭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군대에서도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일의 정치적 권력 구조가 완전히 전복돼요. 이 당시 황제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빌헬름 2세. 이 사람이 전쟁 와중에 군부에 안 그래도 권력을 뺏겼는데 독일군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 권력을 뺏어왔던 군부가 힘을 잃어요. 그러면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침 폭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킬군왕의 반란. 독일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못 먹고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해군들이 일으킨 폭동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황제도 놓치고 군부도 놓친 이 권력이 붕붕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걸 누가 탁 낚아채냐면 무능하고 힘없던 유명무실했던 독일 제국의회, 그리고 베를린 정부가 이 권력을 오다가 주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독일 수상이 누구였냐면 막스 폰 바덴이에요. 이 막스 폰 바덴이 누구냐면 바덴 대공국의 바덴바덴에서 태어난 바덴 가문의 수장이자 바덴 대공국의 장군이에요. 의회의 상원 의장이었고 지금 1차 세계대전에서도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왕이야.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세상의 정점에 자기가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왕이 정치도 하고 군대도 이끌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전쟁이 났다고, 군인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 막스 폰 바덴을 막 무시하는 거죠. 의사결정에서 막 빼버리고 뭐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러다가 1918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붕붕붕붕 떠다니는 권력을 의회가 딱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회가 막스 폰 바덴을 수상으로 추대를 해서 수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막스 폰 바덴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분노의 에너지를 원기옥처럼 모았다가 터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정치 체제를 싹 갈아엎어요. 제국의회가 국민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권의 최고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폐위되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군부의 수장을 싹 다 물갈이를 해요. 특히 루덴도르프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이 정치, 군대,
협상을 막스 폰 바덴이 자기가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 복수심과 의지밖에 없는. 그래서 막스 폰 바덴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에 휴전 제의를 하죠. 근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스 폰 바덴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독일의 그 젊은 정치 세력과 민중들이 정말 수신 벌집처럼 화가 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단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일 군대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거의 이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기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스 폰 바덴이 군대가 지금 엉망이라서 루덴도르프 장군 자르겠다. 군대가 지금 전쟁을 다 져놨다. 우리 그래서 지금 휴전 협상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일 국민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정도의 소요가 전국에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제국 의회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프랑스 혁명 와중에 어떻게 됐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의회가 민중 장악력이 가장 높은 집단을 찾는데 그들에게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일부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줘요. 그게 누구냐면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이 사회민주당 밑에 있는 분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국가사회주의 분파가 있었다고요. 이 국가사회주의 분파가 나중에 권력을 얻고 결국은 이 사회민주당의 권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완전히 가져가면서 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민주당이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봤지? 국가가 전복되고 왕족, 귀족 니네 거리에 나와가지고 다 니네 다 민중들의 목숨 있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내놓고 죽을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든 전쟁 끝낼래? 왕족, 귀족, 권력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야 우리 전쟁 끝내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휴전과 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의 현실적인 뒷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중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지구적인 참화를 겪고도 왜 또 어리석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리석은 재난 속에 스스로 빠져들었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컨텐츠를 보자면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비극이 전장에서 벌어진 그 싸움만 보면 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있게 했던 그 갈등 분쟁을 봐야 되는데 이 갈등 분쟁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교전 행위 자체만 꾹꾹 누르니까 결국 이 갈등하고 분쟁은 남아서 계속 도화선에 붙인 불처럼 차고 와가지고 어디선간 터지는 것이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전쟁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싸우는 이 군대 부대만 갖고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조금 더 들어가고 경제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 결국은 이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2차 세계대전에 다시 반복된 것이죠.